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의 니체 또는 우리들의 니체 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니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책 읽기라든가,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니체를 우리가 소화라는 말을 액면그대로 생각하세요, 그죠? 니체가 소화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책상을 소화시킬 수 없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니체를 소화하려면은 니체를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 먹는 여우가 되는 것처럼 니체를 먹습니다. 자, 니체가 차린 요리를 생각하죠. 니체를 먹으면 곤란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니체는 뭐 지금 죽었으니까 못 먹을 거고, 니체의 책을 먹을 텐데, 자, 니체가 마련한 요리들이 맛이 있을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철학자들 책은 맛이 없겠죠? 플라톤 책, 맛있다. 곤란할 것 같아요. 데카르트 책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니체 책은 느낌이 좀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철학자들은 많지만, 딱 인상이라든가, 물론 이제 니체의 인상은 약간 험악하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런 모습과 달리 니체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고 싶어 하는,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좀 같이 놀고 싶은 그런 면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니체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을 잘 알수록 니체를 즐길 수가 있는데, 니체는 몰라도 별 관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칸트 공부할 때는 기존의 철학들을 다 알지 못하면은 접근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니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 문제나 펼쳐보더라도 마치 자기한테 얘기한 듯한 느낌을 주는 아주 강렬하고 무자비한 글들이 많습니다. 자기 말로 피로성 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기도 하고 자기 삶의 지침을 삼기도 하고 또 니체를 싫어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 식의 니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 니체도 주인공이지만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와 니체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자, 물론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몫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니체한테 기죽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니체를 모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좀 열심히 니체를 잘 소화시키면은 니체와 맞먹거나 니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니체라는 사람은 보통 철학자처럼 이렇게 모셔두거나 이해하거나 우리가 이제 어떤 객관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과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면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니체 읽기라는 것들은 단순한 읽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계될 겁니다. 곧 우리 왜 그런지 말씀드릴 텐데, 물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뭐 자연과학 책을 보거나 사약책 하는 거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다른 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니체만큼은 항상 자기가 선택 앞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면에서 아주 이제 독특한 철학자 가운데 하나죠. 자, 저희들이 니체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니체는 우리가 책을 많이 안 봤다 하더라도 니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자, 신은 죽었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신은 죽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언뜻 볼 때는 너무 강렬하고도 멋있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이겠지만 또 이 말을 이해하면은 우리 수업 들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볼 때 겁 좀 납니다. 그죠? 혹시 얘기 딱 했는데 답이 나올까봐. 그래서 겁이 좀 나긴 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의미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의미랑은 맥락도 약간 못 되었을 텐데. 자, 이 의미가 만약에 하나라면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 대상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만약 의미가 여러 개라면, 여기 농담 삼아서 신은 죽었다란 말의 뜻이 100개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뜻이 상당히 많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아, 이 말은 뜻없는 말인가 보다, 멋대로 해서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 같고, 자, 신,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독특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신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 우리가 보통 볼 때 신이라고 했을 때는 내용상 완전함이겠죠, 그죠? 완전함, 전능함일 겁니다. 고3 수험생들한테는 중요한 게 뭐죠? 전지지, 그죠? 모든 것을 아는 신, 그죠? 신은 수능 만점입니다, 그죠? 신이 수능을 틀릴 리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25년 뒤에 나올 수능 시험 문제도 알고 있어요, 신은.
그죠? 이게 전지한 모습일 텐데. 자,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완전하다는 둥, 전능하다는 둥, 전지 얘기했을 때, 자, 신의 소위 이제 무한성을 얘기하는 것이라 합니다. 자, 이게 뭐 다 같은 말일 수 있을 텐데, 그죠? 이런 식의 존재가 죽었다. 하면 참 대단한 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또 상당히 많은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말씀드릴 텐데, 자, 니체는 왜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통해서 신과 대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신과 인간을 대비시킬 텐데, 자, 신이 죽었다고 하면은, 자, 신과 마주하는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과 대비되면 뭐가 되죠? 완전한 존재인 신에 대해서 불완전한 존재죠. 근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분일 밖에 없죠. 우리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체계라는 것들은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들일 텐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전능하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곤란한 사람들이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곤란하죠. 그다음 무한성은 또 뭐죠? 한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죽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 앞에는 죽는 또는 죽어야만 하는 이런 들어 있는 것들이죠. 자, 과연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신이 죽으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또 만약에 인간이 신을 죽였다면 인간의 위치가 격상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철학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은 이때 말하는 신이 아마 철학에서 말하는 본질이란 말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얘기들이죠. 그래서 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언뜻 보고는, 아, 신은 죽었으니까 인간은 주인공이고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소설 알죠? 도스토옙키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는, 아, 인간한테 모든 게 허용되어 있다. anything goes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한계들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어떤 기준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자유로운 선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철학 시간에 이해한다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죠. 본질의 다른 이름이 신이기 때문에 본질이 없다는 얘기가 돼야 되죠. 본질 얘기하는 게 너무 막연해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뚱딴지 같이 우리가 니체의 첫 시간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우리 철학적 사고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판이 소위 다양한 현상들을 앞에 놓고 이 모든 현상들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동일성이라고 보통 그러죠. 동일성.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제 초보적인 사고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얘기는, 자, 이게 동일성과 차이라는 두 가지 사고 모델이 있다면은, 니체 같은 경우는 동일성의 사고의 몰락을 선언하고 앞으로의 철학은 차이의 철학이다. 우리가 숫자로 얘기한다면 동일성은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다음에 차이는 복수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의 철학은 단수의 철학이 아니라 복수의 철학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의미가 여러 개 있고 학문이 여러 개 있고 삶의 방식이 여러 개 있다는 것들이죠. 자, 우리나라 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놈들은 인간도 아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기준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 사는 방법이 몇 개 있을까요? 10개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 사회들이죠. 이런 식의 방식들이 바로 동일성의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동일한 것.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말이 아마 이데아 같은 거예요. 그죠? 이데아 같은 것들. 우리 플라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 플라톤을 이해 못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곤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다고 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죠. 삼각형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의 제가 그린 것 중에 1번, 2번, 3번 보시면 알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삼각형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는 아무리 그린다 하더라도 완벽히 그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 세 각을 이제 더해서
180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각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려서는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적인 삼각형들은 사실상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것들이고 이런 식의 경험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상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게 삼각형 이데아라고 그러죠. 이데아 세계는 보는 세계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삼각형 이데아. 우리 이데아란 말도 이제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경험적 세계 또는 사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고라는 것도 우리가 사고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개별적 사고가 존재하는 방식하고 사고라는 개념 존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사고는 먹을 수가 없죠. 이 사고는 태어나거나 변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개별 사고는 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의 개별적인 세계들에 관심을 갖는 경우 또 가능한 일이죠. 사고가 1번, 2번, 3번. 그래서 이제 뭐 독던 사과, 그다음에 그거 먹으면 잠자는 사과, 종류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기만 좋은 사과, 사과 이거 먹으면은 니체가 이해되는 사과, 니체형 사과도 있습니다. 요게 고른가 봐요. 니체. 이 사과는 니체에 도움이 되는 사과예요. 그럼 이런 니체의 사과하고 다른 사과는 좀 다르겠죠. 이런 경우에서 모든 사과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개별적인 사과들의 차이를 우리가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 모든 사과들을 싹 무시하고 사과라는 말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과라는 개념을 쓰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요때 말하는 개념 하고 이데아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말 다시 바꾸면은 이데아 얘기를 아실 테니까 이데아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경험적인 세계, 태어나고 변하고 죽는 세계가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세계, 불변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우리 뭐 다 아시는 걸 텐데 왜 이데아에 관심을 가지고 이데아를 추구할까? 그것도 단순히 이데아 자체에 관심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시 하면은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관심은 은밀하게 도덕적인 관심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기준이 뭐냐 물어봤을 때 만약에 나의 기준과 너의 기준이 다르다면은 곤란할 겁니다. 우리가 니체 수업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수업을 거부한 사람이 있지, 그죠? 이 시간에 다른 일이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체 수업 듣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고 안 듣는 사람들은 바보들인가요? 아니 반대로 밖에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 우리는 놀고 먹는 사람들인가요? 아닐 겁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식의 경우들이 있을 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차이를 갖든 상관없이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 선. 다시 말하면 선이 바뀌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장소에 따라서, 시간 따라서, 사람 따라서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인간들이 따라야 될 보편적인 선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사람이고 그 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이데아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데아론이라는 것들은 겉으로는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은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데아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삶의 보편적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플라톤식의 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도덕이 필요하고 도덕은 보편적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도덕이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의 한 유형이 이데아론이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모델들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곧 보게 될 니체가 이제 이런 관련 금방 밝힌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얘기 좀 천천히 하도록 하고, 자, 이데아론, 그 다음에 사과라는 개념을 만드는 방식,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개별적인 것들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세계에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관심 없습니다. 변하는 것들은 다 가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이 세계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들은 불변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데아라는 것들을 원리라고 하기도 하죠. 원리. 그죠? 근거. 자, 그 다음에 목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질 같은 말들이겠죠? 이런 다 이제 같은 말들일 텐데.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들은 하나의 사고방식인데, 이데아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추구하는 것들이죠. 즉, 원형을 추구하지, 파생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이 있으면은 위에 있는 게 있고 근거에 있는 게 있죠. 뿌리가 있어야 되고 가지는 나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필요한 것들이죠. 뿌리가 없으면은 가지가 꽃이 불가능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즉 근거와 근거 지워진 것 있습니다. 원리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수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죠? 현상, 가상, 비본질이 있겠죠.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본질과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하죠. 디퍼런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플라톤은 뭘 찾았습니까? 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삶의 방식과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변치 않는 그 무엇을 찾았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세계들은 중요한 세계 아닙니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것만 이데아만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 이데아 가운데 선의 이데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이제 플라톤의 사고방식인데,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상당히 이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기독교는 이데아론을 잘 아는 사람이 믿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 믿으면서 신이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신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죠? 또 신의 형상을 그리겠죠. 아마 신은 하얀 얼굴에 백발 수염에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만약 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을 만났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 있고 다른 곳에 없는 것처럼 신이 여기 있고 다른 곳에 없으면 안 되겠지, 그죠? 신 어디 있을까요? 신이 한국에 있고 미국에 없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신이 어디 있을까? 하늘에 있을까요?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알죠, 그죠? 지구가 둥그란 거 알잖아요? 우리 위에 하늘하고 호주 밑에 있는 하늘하고 똑같은 거 아니죠, 그죠? 신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하면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 인간의 형상을 유추해서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간 가운데 가장 완전한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 가운데 착한 인간이죠, 그죠? 가장 착하시고,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허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데아가 형태가 없고, 그죠? 완전한 존재고, 이 세계가 무관한 것인 것처럼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니체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는 세속화된 플라톤주의라고 그래요. 즉, 플라톤 이데아론을 아주 평이하게, 즉, 이 철학적 설명 없이 모든 사람이 곧바로 경험하는 세계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니체는 뭘 비판하죠? 기독교, 그죠? 기독교 신앙이 되니까 기독교의 죽음을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이데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데아 없이 기독교 믿는 것도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성경책에 많이 보면 되는 문제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이데아적 사고와 신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반들을 사실 상당히 다른 것일 수 있지만 니체는 같이 봐버립니다. 몽땅 한꺼번에 공격해버리는 거죠.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심할 정도로 단순화시키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 동일성의 사고는, 그죠? 이 세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그 무엇을 찾는 것들입니다. 자, 경험적 세계는 많고 다양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원리의 세계는 하나밖에 없고 영원하고,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성의 사고의 특징이 되죠. 이런 사고가 가장 평범한 것이 바로 이것들이죠. 자,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말 참 하기 쉽잖아요. 자, 나라는 존재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의 나하고 오늘 나하고 같을까요? 그럼 서운하죠, 그죠? 우리 니체 수업 들었는데, 니체 수업 안 들은 나하고 똑같다 하면 제가 수업 왜 합니까? 그죠? 하나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분명히 달라지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그죠? 이제 니체에 대해 듣고 나서 달라지고 싶을 텐데, 니체를 아는 나와 모르는 나는 좀 다르고 싶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싹 달라지는 아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차이와 동일성의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 좀 쉽게 단순합시다. 자, 자기 모습을 좀 이렇게 몇 개 나눠보죠, 그죠? 우리 2살 때 내가 있습니다. 10살 때가 있어요. 15세가 있습니다. 나이를 좀 안 올릴게요, 그죠? 20세가 있습니다. 여기가 30살 하죠? 자, 2살 때 나하고 30살 때 나하고 같은 나입니까? 만나게 해볼까요? 만약 2살 때가 말할 수 있다면은 30살 때 나를 보고 존경할까요? 아, 자랑스러운 나. 또 반대로 30살 때 내가 2살 때 나를 보고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2살 때 나는 30살 때 나를 보고는 애게 저게 뭐야? 라고 하거나 30살 때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2살 때 나를 안 만나러 갈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되려고 이때 꿈을 키웠나요?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서로 다른 모습에 있을 텐데, 이 수많은 나들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나라고 그래, 그냥 똑같이. 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2살 때 생각하고 30살 생각 같다는 얘기예요? 너무 일찍 뜻을 키웠습니까? 아니면은, 그죠? 애인이 있을 때 나하고 없을 때 나하고 똑같은 나라는 얘기예요? 그거 서운하죠, 애인이 볼 때도. 그랬을 때 우리 이 다양한 모습에 나가 있을 때, 우리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로, 또 무슨 배짱으로, 그죠? 그 수많은 나들을 나라고 하냐, 이게. 사실은 뭐가 있는 거죠? 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나들 가운데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헤매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욕망 때문에, 또는 여러 실수 때문에 자기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들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모습들을 잘라내버립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장에도 안 씁니다. 그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숨겨놓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자기를 막 드러내기도 하죠. 그죠? 이랬을 때 이 수많은 나들 밑에 만약에 우리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나라는 말이나 자라는 말 같은 말이죠. 자라는 말도 2번 쓰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말 2번 쓰는 거잖아요. 나 쓴 겁니다.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자라만 쓰면 될 텐데, 자 써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은 마치, 그죠? 수많은 모습의 나들 밑바닥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것. 바로 뭐죠? 수많은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내가 있을까요? 있고 싶겠지, 그죠? 믿고 싶을 겁니다. 또 있어도 곤란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자, 내가 개별적인 나 하나하나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 모든 나들을 싹 무시하거나 한 대 확 묶어가지고 이 나를 나라고 해버릴 것인가? 나의 불변성을 강조할 것인가? 다른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동일성의 사고라는 것들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죠. 불변성이에요. 그 다음에 차이 사고라면은 개별적인 모습 다 강조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동일성의 사고가 원리와 본질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그 수많은 모습들을 다 깨알 수 있냐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차이의 사고란 것들은 복수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나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것들 하나하나들이 나름대로 각자 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살 때 나는 그럴만 했어. 30살 때도 그럴만 하거든.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 많겠지만 나이 든 자기 모습 생각하면 끔찍할 때 많지, 그죠? 이를테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잘 모를 텐데 한 50쯤 된 우리 아저씨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식당 가면은 메뉴판을 뚝 주죠, 그죠?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안 보이걸랑요, 이게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곤란하지, 그죠? 이런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노안이 되는 거예요. 또 몸이 말 안 듣습니다. 그죠? 그게 나을까요, 과연? 생각도 못한 일이지, 그죠? 그런데 사실은 별 문제 없어요. 살아보면 살만합니다, 그것도. 또 그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0 되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 한 사람 있지만 40도 살만합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식의 수많은 법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20살이 삶의 최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과정은 상승이고 나머지 하강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20살만 살만하고 10살과 40살은 돌아가셔야 됩니까? 이게 바로 이런 사고예요. 동일성의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40살도 50살도 100살도 살만해요.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각자의 개별성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고는 뭐냐? 이게 토차의 사고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긴 하지만 동일성의 사고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의 근거에 있습니다. 근거는 보이나요? 원래 나무와 뿌리에서 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걸 이끌어주는 원리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면은 샘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샘은 원래 안 보이고 시초란 것들은, 기원이란 것들은 첫 번째 솟아난 곳이기 때문에 솟아난 것들이 있지만 이건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이제 텔로스라고 그럴 텐데.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 말 하나도 없지, 그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 철학 용어 없습니다, 그죠? 독일어, 이거는 그리스어, 영어, 그죠? 아주 웃기고 있지, 그죠?
그 생각을 못하면 이렇게 피곤하고 서럽습니다. 그죠? 딴 날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삶의, 그죠? 중요한 것들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 뭘 추구할 것인가 했을 때 지향점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란 것들이죠. 자, 제가 좀 여러 개 그랬죠. 그죠?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원리가 있고, 밑에서 마치 근거가 있고, 우리를 낳아주는 기원이 있고, 모든 걸 지향해야 되는 목표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죠? 경험적 세계를 질서지우는, 그죠? 바로 본질들이에요.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문제인데, 니체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럼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해봅시다. 자, 내 삶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삶을 길로 비유했을 때, 내 삶의 길이 가야 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좀 힘들걸요? 그죠? 있으면은, 알면은 좋고, 모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몰라도 있는 게 낫겠지. 그죠? 이게 우리 보통 생각입니다. 신 있는 세계는 갈 길이 정해진 세계야.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정해놨겠죠. 신이 죽었다면 가야 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돈키호테 모델이에요. 자, 돈키호테는 어디로 갑니까? 로시난테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죠?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소설이라는 것은 문제적 개인이죠. 자기 개체와 공동체가 따로 놉니다. 갈 곳이 없어요. 소속된 것도 없습니다. 그죠? 타락한 사회에서, 그죠? 참된 가치를 추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타락한 방식으로. 이게 소설의 기본 형식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게 돈키호테의 길이고, 갈 곳이 없다는 것들이죠. 즉, 신이 사라진 시대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실험하는 존재가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가 웃고 있지, 그죠? 대담이 아니지만, 돈키호테의 그 갈 곳 없음과 우리 모습하고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세르반테스는 소설로 실험하고 있고, 그죠? 우리는 다른 방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이 없다면 우리 삶은 허황될 수밖에 없죠. 이게 니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정해진 곳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들이죠. 또 우리가 본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인간 뼈대는 집안 아닙니다. 우리는 뼈대 없어요. 그죠? 기운이 없습니다. 또 뼈대 있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죠? 대단한 사람이 어떡할 겁니까? 나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자, 근거 없다. 이것도 맹랑한 노릇이죠. 우리 아시겠지만 지구가 태양 뺑뺑 도는 거 알지, 그죠? 근거 어디 있어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 속에 있죠. 이것도 애매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 관계에 약간 변화 생기면은 그래도 이탈이 생겨가지고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이죠. 니체에 따르면은 이 모든, 그죠? 우리 불쌍한 어린 양들을 이끌어 주실 목자께서, 그죠?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그죠? 기원도 없고, 바치는 것도 없고, 원리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세계를 뭐라 그러죠? 데카당스라고 하거나, 그죠? 또는 허무주의라고 그럽니다. 즉, 기존의 모든 철학들은 이 허무한 세계를 견디지 못해서, 그죠?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원리가 있는 것처럼, 마치 기원이 있는 것처럼, 또는 지향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했다는 것들이죠. 하지만 냉철히 쳐다보면 거기 없다는 것들입니다. 신이라는 것들은 이런 식 이름들에 대한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니체 앞에 서는 순간에 곤란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원리를 지우고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다 지워봅시다. 그죠? 뭐가 남죠? 다양한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 이게 독일어를 써볼게요. 이게 독일어 쓰면 이렇게 샤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샤인이라는 말이 빛이 비치다는 뜻도 있고, 가상이라는 뜻이, 가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 보인다.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착할 것 같다. 라고 믿어도 되나요? 예쁜 사람은 안 착합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예쁜 걸 보아하니 성격이 못됐을 것 같아. 또 곤란하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겉만 보고?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겉에 비친 모습들이죠. 현상인데,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뭔가가 비쳐 나온다는 본질을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죠. 본질.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본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죠. 그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
가짜라는 말 자체가 뭐 때문에 가짜였죠? 이것 때문에 가짜였지,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이 가짜도 아니에요. 이게 현상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가 존재하는데 존재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딴 데 있는 게 바로 자기 속에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받아집니다. 현상 스스로가 복권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데아의 세계는 어디를 강조할까요? 이 세상이 아니라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초경험, 그 다음에 이 세계 너머의 하늘을 강조하겠죠, 그죠?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세계가 살아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가 주인공이 되고 경험 세계가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것들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지 않거나 차라리 인정받는 세계들. 너는 뭘 좋아해? 나는 음악을 좋아하거든. 너는 뭐 음악, 미술 좋아해.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미술 좋아한다고 미워할 겁니까? 아니죠, 그죠?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넌 음악을 못 듣는구나. 안타깝다. 또 반대로 뭐죠? 너 그림 그릴 줄 모르지. 우리 잘못 생각하면 약 올릴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개성과 능력과 자기 삶의 방식을 존중할 수 있으려면은 기준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기준과 원리와 본질 없이 사는 방법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체가 우리 앞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원리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지도할 분을 못 만나가지고 헤맨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구예요? 지도를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자, 공화국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지, 그죠? 스스로지, 그죠? 자, 철수 씨가 주인공입니까? 건혜 씨가 주인공입니까? 둘 다 주인공이 아니지, 그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스스로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런 면에서 이제 현상의 세계 또는 바로 이 세계가 다른 것에 주눅들지 않고, 즉, 원리에 치이고 근거에 맞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이 세계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식의 의미에서 다양성의 세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자, 이게 제가 멀티플에 썼지만은 수학 용어로 이거 뭐라 그러죠? 다양체라고, 다양체, 그죠? 다양체. 점다양체, 직선다양체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다양체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다양체가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현상의 세계에서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 자체로 풍성함을 느끼는 이런 식의 세계. 가장 쉬운 예가 뭘까요? 자, 과학, 철학 같아 보진 않죠, 그죠? 예술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 기쁨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 기쁨이라는 주제를 음악가가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모차르트가 표현한 기쁨하고 베토벤이 표현한 기쁨하고가 기준이 있습니까? 베토벤 기준이 되나요? 아니죠, 그죠? 다 다양한 표현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왜?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있습니다. 만약에 모차르트의 곡과 베토벤이 똑같다면 곤란하죠.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라는 것들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바로 다양성을 즐기는 것이고 다양한 관점 때문에 풍성해지는 것들이지 뭐는 맞고 틀리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음악 들었을 텐데 첼리비다케 연주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악보 하나지, 그죠? 그 연주는 몇 개 있을까요? 악보가 하나고 연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첼리비다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카라얀 같은 사람들이죠. 통조림 음악 같은 거죠, 그죠? 언제 연주해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 사람 거는. 빠르게 일정해요. 자로텐데 정확한 사람입니다. 첼리비다케는 항상 멋대로입니다, 그죠? 또 푸트뱅글러 말할 것도 없죠. 푸트뱅글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든다 그러죠, 그죠? 이 사람은 즉흥 연주를 하는데 녹음을 안 하거든요. 매번 다릅니다. 이 사람이 베토벤을 주로 연주하는 사람인데 베토벤을 5번을 듣는데 이때 저때 다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푸트뱅글러하고 카라얀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푸트뱅글러식으로 보면 이제 카라얀 같은 사람은 음악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틀에 맞춰가지고 안 혼나도록 연주하고 끝나는데 푸트뱅 같은 사람들은 항상 새로 해석합니다. 음악이라는 것들은 해석하는 대상이지 외우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트뱅글 음악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즉흥적이면서도 해석이 돼 있고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을 비롯 자기를 표현해요.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뭡니까? 저게 베토벤이야? 푸트뱅글러지. 이렇게 욕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개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카라얀 같은 사람들이 베토벤 5번 연주하면은, 참 9번 연주하면은, 우리 CD 만들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어떤 전문가가 물어봤대요. CD 만들 때 시간 길이 얼마나 할 것인가. 카라얀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카라얀이 하는 얘기는 70분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CD 한 장에 베토벤 9번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곡기를 정했습니다. 자기 연주할 시간을 기존에 한 거예요. 근데 첼리비다케는 똑같은 곡을 연주할 때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0분 더 걸립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 첼리비다케 판은 2장이 돼버려요. 카라얀 때문에. 값이 2배로 올라온 거죠, 그죠? 연주 길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똑같은 연주 보시면 이제 누구 연주는 35분인데, 누구 연주는 하다못해 40분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주가 느린 연주인가요? 우리 방금 들은 게 그거거든요. 7번 교향곡이 느립니까, 이게? 별로 안 느리지, 그죠?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느리고 빠르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를 겁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텐데, 이런 경우에 한 악보에 대해서 다른 연주가 있을 때, A와 B가 있을 때, 우리가 A를 기준으로 B를 점수 매길 수도 없고, 또 B 가지고 A를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 다른 연주고, 이것들은 악보를 해치는 것입니까? 하나는 악보를 정확히 반복하고, 하나는 악보를 해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죠? 악보라는 것은 사실은 먼저 있고 연주가 있는 게 아니라 연주를 통해서 악보가 추정되는 것들이죠. 순서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주를 모아서 악보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악보가 먼저 있다면 그 중에 다른 A, B, C가 있으면은 자, 이게 이제 25분, 이게 23분, 28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표준인가요? 이건 이렇게 됩니까?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식의 경우처럼 연주들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차이 세계들입니다. 이 차이 세계를 풍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한 연주는 맞고 다른 연주는 틀리거나 늦다고 비판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죠. 물론 이런 얘기들이 모든 연주가 다 뛰어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잘 연주한 것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서로 다른 차이들을 얘기한 것들이죠.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살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의 삶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니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누굴 위한 니체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니체가 자기 자라투스트라에서 뭐라고 그러죠? 모두를 위한 책. 하지만 누굴 위한 책도 아닌 책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써놓은 책이긴 한데 이해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이 자기 책이, 그죠? 이렇게 독일어, 그죠? 전집본으로 나온 거를 보거나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거창한 판본으로 나온 거를 알면은 기절할 겁니다. 나를 연구한다고, 그죠? 내가 쓴 용어를 몇 번 사용했는지 다 통계를 낸다고, 나를 25,000원에 팔아먹는다고, 이제 기절할 거야, 아마. 그죠? 이전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죠? 저도 이 책 항상 문제죠, 그죠? 제가 이제, 어떨 때 이거 표지 뜯기도 합니다, 이거 가끔. 무거워가지고.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못 피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미안해서 안 그런데 제가 이 뜯어니 몇 건이 있어요. 훅 뜯어버립니다, 그냥. 이게 왜 필요해, 이게 딱딱한 게? 아무리 무거워 죽겠는데?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니체의 책이란 것들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 있으면은, 아이가 보건, 중학생이 보건, 대학생이 보건, 사업가가 보건, 차이가 없다 생각하죠? 니체는 안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신앙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 도서관 가보면은, 이 책은 거의 없습니다. 겁이 나니까. 그죠? 그거 보고는 물들까봐. 사탄의 그 게임에 빠질까봐 이 지책 아예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죠? 이 지책은 책이 아닙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그런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애가 니체를 보고 싶다. 10살짜리 애가. 니체를 보고는 밑줄 꺼가지고, 그죠? 인간은 극복대될 건부이시다. 아버지, 할 말 있습니까? 물으면 어떡할 거야? 좀 곤란한 일이지, 그죠? 이런 것들. 아버지, 낙타입니까? 사자입니까? 아입니까?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낙타, 사자, 아이는 신나겠죠, 그죠? 이게 자기 모델이니까. 아버지 낙타 같아, 그죠?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그냥 시키고, 엄마 아무도 하면 꼼짝을 못하지? 아버지 바보. 이게 낙타 모델이죠. 엄마는 무섭지, 그죠? 엄마 사자 같아, 그죠? 용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막 거부하고, 그죠? 자랑스러운 부정, 위대한, 그죠? 부정을 하는 엄마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뭘 모르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의미에서 니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절하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합시다. 자, 잘생긴 남자가 친절하게 군다.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죠? 오해 살 소지가 많죠. 막 여자를 바꿀게, 그죠? 자, 예쁜 여자인데 친절하다.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죠? 두렵지, 그죠? 그죠? 이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지? 얼굴도 예쁜데 곤란합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
우리 친절함이라는 거 좋다고 그러는데, 그죠? 약간 못생긴 사람이 친절한 경우하고, 별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좀 약간 잘생겼는데 친절한 경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죠. 똑같이 않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니체 같은 거 볼 때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니체는 좀 성숙한 사람이 필요해요. 성숙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너무 인간적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철학적 사고와 도덕에 물들어가지고, 그죠? 인간의 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기준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유일한 것인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한테 좋은 약입니다. 근데 이 약도 마찬가지죠. 어떤 약을 먹고는 낫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약을 잘못 먹으면 쓰러진 경우도 있지, 그죠? 니체는 아주 강한 독이 든 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진리에 물든 사람한테는 필요한 약인데,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도덕을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선악을 넘어서. 자, 우리가 이제 신과 인간과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은 도덕이 필요 없죠. 우리 착한 강아지 봤어요? 사악한 강아지 봤습니까? 인간을 속이고,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그러고, 이런 거 없죠. 먹어서 먹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신인데 도덕을 지키는 거 봤어요? 그건 없겠죠. 그죠? 인간의 세계일 겁니다. 그런데 말 인간이, 그죠? 도덕을 가볍게 여긴다. 무책임을 자기 삶의 모토로 삼는다. 니체를 배워서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그죠? 책임질 일을 했어? 어쩌라고 딱 버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우리 보시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것이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각자 관점에 따라서, 그죠? 내가 이제 알고 모르고 돈이 있고 없고 자기 성격의 문제 모든 것들이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